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이 시작되는 곳. 오늘 이곳에서 또 한 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04명의 빚, 100억 11만 197원이 사라집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불법 추심에 악용됐던 채권들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채무자들을 괴롭혀온 100억의 부실증권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 소각된 만큼 또 자유를 얻는 분들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여러 문명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부채 주정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빚으로 도탄에 빠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 모두 만족하는 빚은 없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빚은 무엇일까요? 불법 추심은 어떤 영화보다 무섭고 혹독합니다. 박성희 씨에게 밤은 공포의 시간입니다. 이제 저기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기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걸린 적도 있어요. 불 끄고 있으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딱 정해져 있어요. 공원 여기. 늘 누군가에게 일상을 감시당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써도, 문이란 문을 다 가려도 감시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박성희 씨 가족에게 집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무슨 전화요? 거기 뭐라고? 대보트. 전화가 왔어요? 네, 계속 와요. 오늘따라 50분 온 것 같아요. 돈 갚으라고. 이런 식으로 집으로 날려갔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도 심야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협박하는 건 불법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박성희 씨 현실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나면 지금도 진짜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방까지 들어오면요. 나 혼자 있을 땐 상관없어. 근데 애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없나요? 아주 세상이 무서우니까.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냥 뭐 저 있냐 확인하고 우선 저 없을 때도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전화로도 직장 여기서 일하는 거 맞냐고, 오시면 연락 좀 달라고, 오시면은 따로 저 불러서 돈 왜 안 갚냐고. 직장에서도 추심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못 알 수가 없죠. 계속 연락 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시작은 하영 씨였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대부업체에서 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저 신용카드가 있어서 막 현금 대출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빚이 갑자기 너무 불어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더 높은 이자율을 할 곳도 없고, 딱 20살한테 빌릴 수 있는 곳이 그런 곳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곳이 아니죠. 두세 달만 연체해도 이자는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다 보니 13군데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자 그랬어요, 제가. 그냥 죽자. 이제 더 이상은
5일밖에 안 돼서 못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일날 7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날 못 냈잖아요. 그러면 한 6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게 한 13만 원을 돼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주 25일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자에 주는 거예요, 이자에. 약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 그럴까요? 맞아. 조금 괜찮아졌네 하고 이제 움직이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빠지고 깊게. 나중에는 그 늪에 빠져서 옴짝닥살 봤다고. 그야말로 숨 쉴 때마다 빚이 쌓였습니다. 상환 능력을 벗어난 지는 이미 오래. 그럴수록 독촉은 더 심해졌습니다. 집에 뭐 압류장이 막 쏟아지고 실제로 집에 가재도구에 막 압류 딱지가 붙고 하게 되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파산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 채권자들의 집행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 채무자는 이제 숨을 쉴 수 있다. 그래서 브리딩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때 새로운 재탄생이랄까요?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서울 회생법원은 회생 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출범했습니다. 여기가 회생법원이네요. 네. 여기 이제 채무자석, 여기 이제 채권자석. 채무자석에 한번 앉아볼까요? 예. 어떠세요? 사실 여기가 굉장히 무거운 공간인데, 판사님도 바로 앞에 계신 것도 좀 중압감이 있고, 좀 위압감이 느껴지네요. 예. 누구를 위한 파산일까요? 왜 파산을 허용해야 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해외에 갈 일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유엔에서 주재하는 어떤 컨퍼런스였는데요. 그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아직도 지구상에는 수백만 명의 노예가 있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직도 개도국이나 일부 후진국에서는 자신이 부채를 다 갚지를 못해가지고 신체를 결국 또 담보를 하는 경우도 아직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일정 기간 가서 일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용어도 있던데요. 일회용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든가 그런 용어들도 있더라고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이죠.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희곡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희곡에 보면은 안토니오라는 상인이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배가 잘못해가지고 가라앉게 되죠. 그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원래 약속한 것처럼 샤일록에게 1파운드의 살을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사실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나오는 그 시절에 무역을 하다가 잘못된 사고가 나서 너무 큰 빚을 지는 것 때문에 무한대로 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16세기에 근대적 의미에서 이 파산법,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럼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들어보면 이제 파산제도라는 게 어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그 다음에 사업의 규모,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이런 건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파산제도가 명문화된 것은 1962년. 그런데 첫 번째 파산자가 나온 것은 1997년입니다. 판사님 들어오시니까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동안 아무도 파산을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파산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서울회생법원 파산 203단독 213단독 그런데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재산을 처분하고도 못 갚은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장사를 했었어요. 얼른 무너졌을 때 손을 떼면 괜찮은데 사람 욕심이 다시 돌리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조카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인감을 또 잠깐만 달라 그래서 그럼 빨리 쓰고 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 갖고 와서 그걸 갖고 또 돌아다니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갚는다고 한 게 1년 가고 2년 가고 그때부터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갚아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나고 안 되는 거예요. 한 수십 년 고생했죠. 내가 지금 수급자인데 수급비가 5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래서 매일 10만 원씩 이상 내야 돼. 매달. 그건 나 많이 냈다고 한 2년 이상 냈다고. 내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고. 파산의 이유는 대부분 사업 실패나 실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도덕적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빚이 있었을 적에 바로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탕감받으려고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스스로 이제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 개인 파산 신청하거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데 그러한 그 사람들의 이 스토리를 봤을 때 도덕적 해이가 언제 있었는지는 사실 법률가가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파산 신청자들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들입니다. 심지어 파산을 망설이는 동안에도 계속 쌓여서 점점 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 대출이 힘드니까 카드론도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제2금융권도 쓰게 되고 또 안 되면 개인한테 이제 비싼 이자도 써야 되고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으면 급한 법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고맙게 쓰는 거야. 이자를 엄청 막 달러로 주고 막 달러 이자라고 하거든요. 10부 이자, 15부 이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것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요만큼의 융통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왜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렸을까요? 그들은 왜 고리대금 업체를 이용했을까요? 그들은 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빚에 덫에 걸려든 걸까요? 도대체 그들은 왜? 파산자들은 자기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빚을 얻은 게 아닙니다. 실직을 해서 또 사업에 실패해서 아이들이 굶는데 무슨 합리가 있어요? 당연히 고리라도 빌려다가 먹어야죠. 사람이 빚을 졌다고 안 먹고 학교 안 보낼 수 없어요. 그런 사회를 바라시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빚을 져도 아이 학교는 보내야 되고 자야 되고 먹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사회가 못 해주면 개인이 고리를 얻는 겁니다. 합리적인 빚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빚은 개인의 판단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심리학자 엘더 샤퍼 교수는 경제학자들과 함께 결핍이 인간의 행동과 인지 능력을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엘더 교수팀은 인도 사탕수수 농장 농부들에게 1년 중 심각한 결핍의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 차례 수확하는데 수확하는 한 달 동안 농부들의 78%가 빚을 질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고가 돈에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탕수수 수확 전 농부들의 빚이 최대치일 때 IQ 테스트의 일종인 레이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수확이 끝나면 농부들은 근처 공장에 사탕수수를 한 번에 넘깁니다. 1년치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농부들이 1년 중 가장 부자일 때입니다. 수확 후 한 달 동안 돈을 빌리는 사람은 4%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레이븐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수학 전후 테스트를 한 겁니다. 수학 이후 농부들은 25%나 정답을 더 맞췄습니다. The metaphor I use is imagine you drive in a very big storm. It's raining terribly. You're driving. You don't look around. You look exactly 1 meter in front of you. All the rest is in the peripheries, out of focus. Some things don't matter, like commercials, but even stop signs you might not notice. You know they're important, but you're focusing right now 1 meter ahead of you. That's what happens when loans. People who right now are focusing on how to solve the problem this week, they don't pay attention to other stuff, including how they're going to take care of it in 2 weeks. 우리는 빚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집을 사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빚은 갚을 길이 막막하고 결국 파산에 이릅니다. 채무자를 파산에 이르지 않게 하는 빚, 합리적인 빚은 없는 걸까요? 지켜봤어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3년) 전 장일 씨가 이 치킨집을 시작할 땐 사업 자금이 없어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도 빌리려고 그래도 돈을 안 빌려주고 신용이 조금 떨어지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빚의 조건을 신용평가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신용평가는 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 신용평가 기관들이 과연 그러면 개개인의 어떤 신용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왜? 은행 카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연체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 8개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한 등급 딱 올랐어요. 한 등급. 이게 좀 너무 심하다는 거지. 실제로 신용등급은 내 빚의 크기도 정합니다. 금융권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줄지 말지, 이자는 얼마나 받을지 정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연체 정보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상한 이력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현재 부채 수준과 관련된 이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신용거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거래를 잘 해오셨는가 하는 점이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영역은 이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상품들을 주로 이용하셨고, 이러한 어떤 다양한 이러한 형태의 정보들을 다 이제 신용거래 형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결과는 1000점 만점에 이제 신용평점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신용평점을 제공해드리고 있었지만 이 평점은 너무 이제 점수가 폭이 크기 때문에 좀 더 활용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이제 10등급으로 구분해서 이제 제공도 같이 하고 있었고요. 1000만 원을 빌릴 때 1금융권의 1년 이자는 40만 원입니다. 2금융권이라면 170만 원, 4금융은 24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대출 기간에 따라 1000만 원의 이자가 6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신용평가입니다. 1억이 갑자기 생겼는데 공돈이 이걸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라고 하면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빌려주시겠습니까? 이 교수님부터. 일단 저는 안 빌려주고요. 왜요? 이제 그만큼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연치 않게 한 사채놀이를 하시는 여자 사장님을 만나뵀는데 또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신용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말이 구구절절 많고 가문이선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안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뭔가 부실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진다라는 그분 나름대로 신용평가를 하는 거죠. 19세기에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리가 머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도 없었을 그렇죠. 거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840년대, 50년대가 되면 각 마을에 변호사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뭐 석 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씩 이 기업은 요새 물건이 잘 팔리고 있다라든가 뭐 사장이 요새 뭐 술이 취해가지고 일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뉴욕에 있는 신용평가 회사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미국의 대통령이죠. 에이브라함 링컨도 변호사 시절에 거기에 이제 그 통신원으로 일했던 기록들도 있고요. 또 신용평가회사에서 일하신 거네. 사실은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락커펠러가 아버지 돈을 받아서 굉장히 뭔가 좀 일을 잘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기록들도 이제 거기에 남아 있고요. 애초에 평판이 좋았나요? 아버지가 돈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 보니까 금수저다. 예. 핀테크 기업이라는 곳에서는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은 얼마를 적용하는 게 적정한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여러 우리 대출받을 땐 개인정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다음 항목을 입력할 때 마우스를 가지고 하나하나 입력을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탭키를 누르면 다음 항목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탭키를 이용하는 사람하고의 향후 소득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화사의 적응력이 탭키를 이용하는 사람이 좀 더 월등하다는 거죠. 그러면 세컨 잡을 잡기도 다음 어떤 기회를 얻기도 더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신용등급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사람의 능력을 전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여태까지의 통계 방법들은 과거의 패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것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못 잡아내는 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 탭키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여야겠죠. 그렇죠.